이정이나 유정을 딱 보면은 이게 계몽주의 소설이라고 했어요. 즉 근대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계몽주의예요. 일본에서도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계몽주의가 들어가요. 자, 그럼 서양에서는 어땠냐? 17세기경쯤에 인상주의 이전에 고전주의 이전에 서양의 근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인권사상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일어나느냐? 계몽사상이 일어나요. 즉 모든 근대의 가장 기본은 계몽주의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와 함께 국수주의, 사회주의가 함께 일어난다. 이거는 그대로 제가 그냥 갈게요. 자, 그러면 이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중요한 거는 서양의 근대화가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게 뭐였냐? 기독교가 들어와요. 물론 기독교는 임진왜란 때 그때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박해가 한번 일어나요. 일본 내에서. 그래서 한번 쑥 빠졌다가 다시 이제 근대 문물과 함께 싹 들어와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정부가. 뭘 받아들이고 싶었냐? 의학기술과 그러면 당시에 최고의 의학기술의 최고봉은 어디였냐라고 했을 때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의학기술과 그 다음에 과학기술, 즉 과학에 관련된 것들을 법률을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무역 상인이거나 아니면은 선교사들이에요. 결국은 두 개를 종교를 함께 받거나 받지 말거나요. 이게 근대와 함께 종교가 딱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기독교는 유일신이에요. 그리스도 한 명이에요. 일본은 다신이에요. 신이 많아요. 다 신이야. 거기에다가 불교하고 일반 신도하고 딱 결합하기도 해요. 즉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잡신을 모시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서양의 기독교와 대응하고 기독교를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그동안 신하고 불교를 섞어있던 걸 갖다가 분리를 시켜야 해요. 그래서 신물 분리령이 일어나요. 그리고 국민들을 교화하기 시작해. 우리는 미개인이 아니다라는 걸. 서양 입장에서 봤을 때 미개인으로 우리를 보겠는걸 이거를 없애야겠다 싶어가지고 국민들을 교화하면서 우리는 미개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불 분리령을 일어나요. 자, 신하고 불을 갖다가 분리령. 그전에는 어땠느냐? 절 안에 신사를 모셔놨고 신사 안에다가 신사에서는 부처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폐물하기 시작해요. 알아? 자, 그러면서 그럼 신의 모습을 어떻게 모셨느냐? 당시에 그나마 다 없앴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박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신사에서는 부처님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사찰에서는 신을 갖다가 없앴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거. 뭔가가 흐릿하죠. 제가 사진을 잘못 찍은 게 아니라 신의 모습이에요. 즉 그동안 일본인들이 부처님은 중국이랑 이렇게 거쳐와가지고 확실하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각을 했는데 신이라는 것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건너온 게 없어요. 자기들의 자발적인 것이고 어떻게 표현을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적당히 부처님처럼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흐릿하게 다 뭉개버려요. 그리고 이걸 신이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신의 모습을 이렇게 신물 분리령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보셨어요. 지금은 이것조차도 없애고 그냥 거울 하나를 놔둬요. 아예 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자, 그리고 나서 딱 보면은 메이지 문화가 첫 번째 제가 계몽사상이라고 나와 있죠. 내가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인권이 상승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인권이 상승하면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로는 꼭 국수주의가 딱 펼쳐져요. 근데 이때 마지막 한 1905년경쯤이나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너일 전쟁이 일어나요. 자, 너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레닌의 막시즘, 마르크스주의가 일본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에서 사회주의가 굉장히 뿌리 깊게 퍼지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게 메이지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학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자연과학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즉, 서양의 법률과 의학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예술적으로는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예술을 받아들여요. 얘네들이 했던 게 무엇일까? 유화의 재료 성분으로 학문적으로 이걸 갖다가 분리해내고 구별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화단의 전통적인 회화와 서양의 미술이 대립하게 돼요. 네, 대립하는 그 과정에서 서양 미술이 파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했고 이거는 좀 이게 좋아요. 자, 이 서양학을 연구하는 기반이 뭐였느냐 할 때 반슈화 계획 요소예요. 자, 반슈화 계획오요는 이거는 국가 메이지 정부에서 설치한 거예요. 근데 이 메이지 정부에서 자, 일단은 서양 미술에서 사용하는 유화조차도 과학기술로 분리를 해요. 그럼 이걸 갖다 유화가 무엇인지, 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서양화에서 보여주는 입체적으로 그리고 원근감이 우리나라 그림보다도 훨씬 더 멀고 가깝게 보이는지, 입체적으로 보이는지를 고민해요. 그러기 위해서 연구한 게 뭐냐? 유화 재료를 연구해요. 그래서 유화를 통해서 구도나 투시나 명암법 등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요. 이때 여기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일본의 서양회화의 시초 아버지라고 불리는 다카하시 유이치가 여기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다카하시 유이치가 세운 학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부미술학교를 갖다가 세워요. 이 공부미술학교가 지금으로 말하면 도쿄대학이에요. 도쿄대학의 서양학과예요. 자, 도쿄대학 서양학과를 갖다 설치하면서 여기서 서양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서양 화가들을 갖다가 뽑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이거하고 반대로 전통미술하고 제가 싸운다고 했었죠. 전통미술하고 왜 싸우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전통미술하고 싸우면서 이 서양화하고 딱 대립되는 학교가 뭐냐? 도쿄미술학교를 설립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름만 바꿨지 이것도 결국은 도쿄대학 동양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웠어요. 네. 자꾸 그렇게 하면 전통이 없어진다고. 여기에서 중심이 된 사람이 누구냐? 카노파의 후예인 카노호가이가 여기에서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자, 이 두 사람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키요예요. 자, 우리가 그 에도 시대에 제가 지난 봄에 왔을 때 우키요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키요에가 즉 목판화인데 이 후반기가 되면은 서양 화가가 조금씩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우키요에로 서양화가 유입된 우키요에를 이렇게 제작을 해요. 즉 일본인이 본 조선 통신사 모습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좀 이상해. 갑 모양도 이상하죠. 갑 모양도 이상하고 뭐가 이상하지만 어찌됐건 서양화식의 명화법이 들어가 있어요. 얼굴의 윤곽에서도 서양화법의 명화법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키요에가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됐거나 아니면 이쪽을 딱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춘화에서는 이 유곽 춘화의 중심의 주인공 여자들은 뭐냐? 유곽의 여자들이에요. 즉 유곽에서 활동했던 이 여자들이 주로 대상은 뭐냐? 돈 많은 부호이거나 쇼군이었거나 돈 많은 무역업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도 말기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몰락하기 시작해요. 즉 돈이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겠죠. 누구냐? 서양의 해군들이에요. 즉 지금까지 일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일본의 지도가 있으면은 도쿄 밑에 요코하마로는 서양의 배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본진을 침탈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규슈에서 배를 정착하고 육로를 따라서 관원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도쿄까지 가야 했고 교토까지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우리 신비혁명을 일으켰던 배가 하나가 있어요. 페리오가 강화도로 왔었죠. 근데 강화도로 오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갔느냐? 일본으로 갔어요. 근데 이 페리오가 검은색 배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크로부네라고 해서 검은배라고 해서 검은배 사건이 한 번 딱 일어나요. 뭐냐? 대포를 빵빵 쏘니까는 규슈에서 가가지고 올라오라고 했더니 배를 한번 빵빵 쏴요. 막부가 포기 항복선을 해요. 그러면서 요코하마의 문을 딱 오픈을 해요. 그래서 요코하마에서 해군들이 있으면서 드디어 게이샤들이 해군을 상대로 하는 춘화가 제작이 돼요. 자, 그러면서 서양식의 개도 들어가요. 달마시안도 들어가고 옷들이 바뀌게 돼요. 서양식 드레스를 입어요. 자, 이 서양의 해군과 일본 게이샤의 사랑 이야기가 뭐예요?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에요. 그래서 푸치니의 나비 부인 초연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처음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 3년에 한 번씩 스칼라 극장에서는 푸치니의 나비 부인을 해요. 굉장히 저는 좋아했어요.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라는 그 오페라를 좋아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는 보기도 싫어. 결국은 서양인의 시각에서 동양적인 차별 시각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낸 작품이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에요. 근데 서양인은 아직까지도 열광하는 작품이 이 작품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러면서도 뭐가 들어왔느냐? 서양의 정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서양의 정문화 그림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서시장에서 유화를 연구하면서 자,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책으로 그림을 배워요. 책으로 그림을 배우니까 그러면은 유화를 써가지고 정문화를 갖다가 그려보자라고 해요. 서양의 정문화는 주로 대상을 앞에다 배치하죠. 똑같이 앞에다 배치를 했어. 근데 아무리 봐도 서양의 정문화 느낌은 안 나요. 오히려 동양화 느낌이 나요. 즉 유화를 썼지만 동양화풍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펼쳐지는 이 만의 표현, 둥그런 만의 표현이거나 아니면은 앞에 나무를 이렇게 배치하는 표현이라든지, 즉 풍경화도 아니고 정문화도 아닌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조금 더 심해지면은 고민을 해요. 자, 그러면서 다카시 유이치라는 남자가 드디어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서양화가 좋아. 그래서 이 서양화의 선구자이고 아버지라고 평가하는 다카시 유이치가 정부에서 일하면서 뭐를 했느냐? 처음에는 당시의 일본 해야의 전통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카노파 해야예요. 카노파 해야가 뭐였느냐면은 서양인들이 생각했을 때 일본 해화라고 하면은 금박에 반딱반딱반딱하는 배경 표현을 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전부 다 금으로 칠하는. 그게 카노파 그림이에요. 카노파에게 그림을 배워요. 그러다가 서양의 석판화를 보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묘사들을 해요. 석판화들은. 이 묘사의 입체감이나 날카로움에 와 하고 느껴요. 그래서 나는 서양화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화학국에 들어가가지고 석판화로 유화를 직접적으로 해요.
즉, 이 사람은 독학을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그림 보고 독학하고 비슷하게 그려내고, 즉 개별에 대한 사실성을 갖다가 사실적인 묘사에 중점을 둬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려야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그렸어요. 유화로 그렸지만 아무리 봐도 동양화야. 즉 동양화 특유의,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산을 이렇게 가는 풍경들의 산 깊숙이 넘어가는 표현은 바르비종파나 서양의 퐁테블로파나 이 자연주의 화풍하고 비슷하게 느낌을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나무가 동양화에서 나오는 나무예요. 즉 뭐냐? 중국의 마원이나 하교 15세기, 14세기에 중국의 마원과 하교가 병각이 한쪽으로 치우친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 다음에 집보다도 산보다도 나무를 크게 그리는 이러한 표현법이 한국 하단에서는 절파화풍이라고 하는데, 이 화풍이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그게 유행을 했어요. 그게 여전히 드러나 있어요. 이걸 주로 많이 했던 게 누구냐? 카노파가 많이 했어요. 카노파한테 그림을 배우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밑에 배경은 서양의 자연주의 화풍을 따르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동양화 화풍이 들어갔다. 자, 카노파한테 그림을 배운 형태가 뭐냐? 카노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나무를 전체적으로 묘사를 안 해요. 위에 밑둥을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 표현법이나 이거 자세하게 나무가 살아있고 은근한 표현법들 같은 경우는 서양의 화법에 맞아요. 그런데 구도가 동양화예요. 그래서 본인이 독학을 하다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 했는데 밑으로 갔구나. 자, 당시에 이제 수송을 하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독학은 안 되겠다. 선생님을 찾아야겠다. 자, 선생님을 찾으러 수소문 하니까 당시에 서양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였냐면 요코하마예요. 근데 요코하마에 찰스 와드먼이라고 하는 사파가가 영국의 특파원으로 파견돼서 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 무슨 일이냐? 한 달에 한 번씩 사파를 그려가지고 보내요. 별편으로 해서. 지금 아시아는, 지금 일본은 이라고 해요. 아직까지 한국은 세국으로서 문을 열지 않고 있지만, 자, 소문을 듣고 찰스 와그먼을 가요. 그럼 당시에 찰스 와그먼이 어떤 사파를 그렸느냐? 이 사파를 그렸어요. 당시에 제페니스, 지금 일본인이라고 해서 뭘 타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보세요. 사람 뒤에 없어요. 자전거요. 일본에서 최초로 표현된 자전거예요. 이게 처음 등장했어요, 일본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찰스 와그먼을 설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찰스 와그먼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숙식 제공을 해요. 그러면은 돈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는 일단 숙식 제공해 주는데 그게 어디예요? 그 다음에 돈까지 주는데, 또 교습비를 주는데, 가가지고 그림을 가르쳐주면서 서양화를 가르쳐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찰스 와그먼이 서양 화가는 아니에요. 사파가예요. 완벽한 화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찰스 와그먼에게 사실주의적 표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요. 오이란도라고 해서 화개도인데 꽃은 꽃인데 괴물 같은, 도깨비 같은 꽃그림이에요. 이게 효고 지방에서, 이 효고 지방의 게이샤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머리를 아래로 묶어서 흘러내려뜨리는 게 효고 지방 게이샤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지방은 올려요. 그런데 이걸 갖다 사계머리라고 하는데, 이제 근대화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 머리가 사라지자, 자, 다카시 유이치가 그쪽 지방에 조사를 가면서, 정부의 명령으로 조사 가면서 이 게이샤에게 그림을 딱 그려주기 시작해요.
내가 너 그림 그려줄게 라고 해서 그러면 춘화를 그려주는데 제가 말을 했죠. 이 예술이라는 게 메이지 시기에는 근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이 부딪히는 상극의 시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근대적인 게 들어오고 서양적인 게 들어온 거는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나냐면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요. 즉 도쿄를 중심으로 하지만 도쿄 이외의 지방에서는 시골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춘화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키요의 미인은 짝 찢어진 눈에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닮지 않게 그리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려져요. 다 똑같아 보여요. 짝 찢어지고 조그만 입술에 야들야들 어디서 본 것 같지만 본 것 같지 않은, 누구인 것 같지만 누구인 것 같지 않은, 닮지 않게 그리는 게 우키요의 전형이에요. 즉 여리여리한 전형들이 있어요. 손목을 가늘게 한다든지. 근데 너무나도 닮게 그려서 이 게이샤가 이 그림을 보고 울면서 이건 내가 아니야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거부할 정도로.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 분명히 사실 묘사를 갖다 정확하게 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실 묘사를 했느냐면 옷을 표현을 봤을 때 이 털이 있는 부분들의 묘사와 이 면의 묘사가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묘사가 달라요. 즉 옷의 질감을 표현을 갖다가 잘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다면 이 털 하나하나까지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나와야겠죠. 다카오시 유이치가 사실적인 묘사 하나하나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빠진다? 조화가 빠져요. 전체적인 조화가 없어지면서 입체성을 빠뜨려요. 즉 입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게 다카오시 유이치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초기 서양화예요. 그러다가 자 그러면서 평면적인 거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서양화를 갖다가 굉장히 활동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느냐 텐카이로라고 해서 양학 교습소 즉 서양화 학원을 갖다가 설치를 해요. 이 서양화 학원을 설치하면서 찰스 아그먼을 선생으로 두면서 설치를 해요. 자 그러면서 뭐냐 세부 묘사에 집착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부 묘사에 집착을 하면서 정물화를 많이 제작하면서 이 학생들한테 원리까지 돌아요. 본인이 교장이면서 본인이 학생이야.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이 다카시 유이치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 열정도 있지만 자기가 그 열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 관료였다라는 점이에요. 즉 서양화 발전에 의해서 내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자 돈카이도 53츠키라고 해서 그럼 돈카이도 53츠키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풍경 작가인 히로시게 자 모파나 우키요의 작가인 히로시게가 일본의 도쿄에서 교토까지 가는 동해도 53 절경을 갖다가 모판화로 그려냈어요. 그거에 비준하게 나도 일본 서양화로 일본의 풍경을 연작 시리즈로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53츠키인데 재밌는 것은 어떻게든 입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양화 기법을 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새로운 도시들이 어떻게 계획되는가 했을 때 서양식 건물들을 넣어요. 그래서 이 서양식 건물들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당시에 무조건 서양식 건물을 갖다 넣는 게 아니에요. 일본풍과 서양풍을 갖다가 플러스한 것들 이걸 제간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제간 형식의 건물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이 제간 형식의 건물들을 갖다가 보는 특징이 뭐냐
몸체는 서양식이야. 지붕이 동양이에요. 즉 지붕에 무게감을 준다면 지붕 위에 탑을 두는 것들, 이런 게 재간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의 그림들을 그려요. 입체감을 갖다가 원근감이나 입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여전히 조금은 음침해요. 다카시 유이치의 그림은.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재간식 건물이 일제강점기 때 많이 지어져요. 인천에 응. 거기 있잖아요. 갑자기 그 월미도 있는데 거기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딱 이거 보는 순간 거기 건물이 딱 생각이 났어. 맞아요. 예. 은행. 자연 그리고 자연공원 밑에.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부여의 부여박물관. 그 다음에 강주박물관. 그 다음에 옛날에 지금은 없었던 민속박물관도 재간식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강주박물관도 여전히 재간식 건물 형태고 부여박물관도 재간식 건물 형태고. 지금 부여박물관은 새로 한 거? 아니요, 예전 거요. 지금 네. 제가 작년에 갔었거든요. 예전 건가요? 예전 거요. 예. 그래서 이 형태라든지 그게 예전의 부여박물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일본의 신을 모셨던 일본의 신이 지금까지 있다라는 천황신이 있다는 이세진궁. 이세진궁을 갖다가 모티브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일본의 도시 계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기에 일을 했던 게 다카시 유이치예요. 즉 서양식으로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걸 갖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료로 남겨야겠죠. 즉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갔어 이거를. 자 그리고 나서 딱 했어. 드디어 다카시 유이치가 제가 정부 관료자이다 보니까 힘을 쓸 수가 있다 했죠. 자 그래서 드디어 안 되겠다. 학교를 설립하자 해서 도쿄대학 서양학과에 해당하는 공부미술학교를 딱 해요. 그 다음에 이때쯤 되면은 서양에 이제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서양학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안 되겠다. 책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겠어요? 선생님들을 데리고 와야겠죠. 그래서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선생님들을 데려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의학부터 시작해서 법률을 제일 많이 가져왔어요. 근대화하려면 법을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률학을 하는 선생님부터 오기 시작해서 근철학 선생님, 그러면서 회화 선생님까지 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주로 2년 계약으로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야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야토이들이 2년 계약으로 오는데 당시 자기 나라에서 넘버원이거나 굉장히 최전성기에 있는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많아요. 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조금 한 단계 떨어지는 사람들이 오겠죠. 2년 계약으로. 와가지고 2년 하고 나는 여기가 질렸어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돌아가가지고 뭘 해먹고 살까 고민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2년은 주로 어디에 배치되냐? 도쿄를 중심으로 도쿄대라든지 명문대에 배치가 돼요. 그러다가 2년이 딱 지나면은 지방으로 딱 가요. 왜냐면 여기서 2년 끝났으니까 이쪽 가서 2년 계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전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일본이라고 결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영주권을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그러면서 최초의 선생님이 누구냐? 이탈리아에서 모셔온 폰타네시를 갖다가 데리고 와요. 드디어 일본 최초의 유아교육이 시작되기 시작해. 정통에. 자, 그럼 폰타네시가 뭘 했느냐라고 했을 때 바르비종파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지금 당시 바르비종파의 최핵심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자연주의이기 때문에 프랑스예요. 프랑스 퐁텐블로파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퐁텐블로파, 바르비종파라고 하는데 즉 여기 중심인 화가들이 누구냐? 밀레, 루소 등지예요. 즉 밀레는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당시에 밀레는 최고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프랑스에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야. 이탈리아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식의 폰타네지가 그리는 목초지로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려요. 즉 목가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최초의 일본 서양화의 유입이에요. 자, 이렇게 그림을 배우면서 다카하시 유이치가 자기도 그림을 배우면서 사람들을 이제 선생들을 갖다가 선정을 해요. 자, 아 그렇구나. 입체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시각을 구도법은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사실적인 세부 묘사에 집착을 해요. 다카시 유이치는. 그래서 다카우치 유이치 작품은 명가 암에 있는데 자, 딱 봤을 때 습사지의 질감은 이렇고 나무판의 질감은 이렇고 풍등의 질감은 이렇고 이랬다. 서양식 정물화를 그렸다라고 하는데 뭔가가 좀 이상해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서양화의 시점으로 한번 바라보면은 서양화의 시점은 르네상스 때 구도 시점이 딱 형성이 돼요. 그러면 보통 르네상스 때 르네상스 헤어에서 시점은 원 시점이거나 쓰리 시점이에요. 다각 시점이라도 쓰리 시점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점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어디서 봤어요? 밑에서 봤죠. 이거는 정면에서 보죠. 이거는 위에서 보죠. 이거는 이쪽에서 보죠. 즉 시점이 이상해요. 너무 많은 다각 시점을 주면서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즉 굉장히 하나하나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조화를 못 갖춘다고 했었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자, 다카하시 유이치 작품의 최고의 작품 하나를 꼽아라 하면은 연어를 보통 꼽아요. 자, 다카하시 유이치가 살아있는 생생한 연어 하나를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딱 새끼줄을 꽈가지고 걸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여기를 딱 잘랐어. 이게 썩어갈 때까지, 말라서 썩어갈 때까지의 이 변화의 과정을 갖다가 세부 묘사로 묘사를 해요. 아이고야. 여기는 살아있는 생생한 부분, 여기는 살짝 말라가는 부분, 여기는 썩은 부분, 여기는 말라가는 부분, 여기는 생생할 때 부분, 눈은 말라가는 부분, 여기는 살짝 물기가 있을 때 부분.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 뼈 하나까지도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문제는 뭔가가 이상해요. 이것 또한 시점이 이상해요. 이거는 생생한 부분을 위에서 바라봤겠죠. 이거는 앞에서 바라보고. 자, 다카시 유이치가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시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졌어요. 이 시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거는 여기 가면 더해요. 자, 세부의 묘사를 하기 위해서 두부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자, 두부의 종류가 많아. 이거는 생두부, 이거는 구운 두부, 이거는 튀긴 두부, 즉 유부초밥할 때 유부. 자, 각각의 세부 묘사는 이렇게 잘했어. 뭐가 이상해요? 시점이 이상해요. 시점이. 여기는 이쪽으로 바라보고, 이거는 이렇게 바라봤고, 이건 이렇게 봤고.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봤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카하시 유이치 그림은 뭔가 조화롭지 못하다. 그래서 다카하시 유이치 그림의 장점이자 단점은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해화를 서양화를 갖다가 이해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갖다 알 수 있는 단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풍경화를 드디어 그리기 시작하는데, 자, 드디어 서양화식 초상화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보통 서양화식 초상화든 동양화 초상화든
얼굴을 정면샷으로 하는 것보다는 살짝 4분의 3으로 틀어뜨리는 게 훨씬 더 상대의 인물을 파악하기가 그리기가 훨씬 더 편해요. 서양하든 동양하든 그거는 맞아요. 자, 굉장히 입체적으로 묘사도 잘했어. 이 사람은 여기 이마가 한 곳에 찌그러지긴 했는데, 자, 사무라이의 초상화인데 어떤 느낌이세요?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초상화예요. 초상화의 특징은 동양하든 서양하든 생동감이 있어야 해요. 그게 지금 정신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라이 정신이 안 들어가 있어. 사무라이 정신. 즉 생동감이 없어요. 왜?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왜? 이 당시의 초상화는 서양화를 갖다 이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그린 게 아니라 사진 한 번을 딱 찍어요. 사진 한 번을 딱 찍어가지고 사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려요. 그러면 사진의 특징은, 자, 사진의 특징은 간단해요. 인상주의가 나오는 영향의 배경에는 사진기의 등장이 있어요. 즉, 인상주의 해화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평면성이 있어요. 사진은 아무리 입체적인 것도 평면화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렸지만 굉장히 평면적이다. 그러면서 생동감이 없어요. 자, 메이지 유신의 주역인 오쿠오코 도상. 자, 유명한 사람, 메이지 유신의 5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세워놓고 자신이 계속 그릴 수 있겠어요? 못 그려요. 자, 못 그리면 어떻게 했느냐?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입체적이지만 사진은 평면화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그림 자체가 생동감이 없는 평면적으로 보여요. 이거 제가 잘못 찍은 게 아니라 원래 그림이 흐릿하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다카시 유이치. 이게 다카시 유이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왔느냐? 미국에서 페넬로사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요. 자, 서양 철학을 가르치려고 데리고 왔는데, 서양 철학을 가르치고 서양의 문화를 가르쳐주려고 도쿄 대학에 데리고 와요. 다카시 유이치가. 즉, 페넬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잡은 거죠. 일본에 왔으니까. 자,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서양 문화를 갖다가 일본에 정착시켜가지고 근대화를 시키겠다고 페넬로사가 다카시 유이치에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도쿄 대학에서 서양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친구도 없으니까 쉬는 날은 뭐예요? 여행 다니면서 고미술들을 보겠죠. 고미술들을 보면서 일본의 고미술이 심취하기 시작해요. 자, 심취하기 시작해서 왜 일본은 이렇게 좋은 거를 놔두고 서양 미술, 서양화에 집착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요. 페넬로사가. 자, 그러면서 당시 다카시 유이치에게 밀려가지고 계속 힘들어하던 전통화단의 카노호가이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요. 페넬로사가. 그러면서 이 카노파에게 고미술 감정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카노 에이탄이라고 이름을 짓고 카노파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해요. 이 정도가 되면은 다카시 유이치하고는 완전히 틀어졌겠죠. 틀어지면서 페넬로사가 그러면서 드디어 승승장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카시 유이치가 점점 깔아앉고, 그러면서 일본의 서양화가 푹 올라와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페넬로사가 카노파하고 손잡으면서 다시 전통예가 딱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에서 박물관이 어느 나라가 더 빨리 생겼을까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박물관 한번 덕수궁 쪽에다가 세우고 거기를 갖다가 잘못된 것을 시정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 다음 이 고미술 고적 문화재법에 해당하는 이 문화재 관련법을 갖다가 우리나라에게 먼저 시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를 수정해서 일본에다가 정착을 시켰어요. 그 주역이에요. 자, 이 사람하고 손잡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이토 추타, 즉 일본 근대 건축의 아버지. 그 다음에 오카쿠라 텐신, 일본 미술의 아버지. 세키노 타다시. 우리나라에서 고적감정에서 문화재 다 전부 다 밀반출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페넬로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페넬로산은 일본에서 신이에요. 그래서 페넬로사 학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페넬로사를 한번 잘못 건드리면은 거의 생멸리학 당할 정도로 공격을 당해, 이 학파에서. 그 정도로 신인데, 자, 그래서 카노파하고 다시 이게 영향을 받고 서양 미술이 침체기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페넬로사하고 손잡은 카노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는 10분 쉬고 할게요. 편히 잘 쉬셨어요? 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카노 호가요가 손을 잡으면서 전통미술 부활을 갖다가 약속하면서 도쿄미술학교, 즉 동양학과를 갖다가 도쿄대학 동양학과의 전신하고 똑같은 도쿄미술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해요. 자, 그때 영향을 받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도대체 왜? 라고 했을 때 이 작품 때문이었어요. 호류지 몽전에 있는 구세관음 때문이었어요. 이게 비불이라고 해서 3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린다 했는데 이게 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자, 이 고적조사를 시작하면서 카노파랑 하면서 전부 다 고적조사를 했는데 자, 이 고적팀이 호류지로 딱 갔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라, 몽전의 문을 열어라 했는데 호류지 측에서 못 연다. 여기에는 이미 성덕태자의 쇼도쿠 태자의 정신이 들어가 있고 쇼도쿠 태자의 화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몇백 년간 문을 안 열었다. 만약에 이 문을 열면 지진이 일어나고 호류지에 불이 난다고 거절을 해요. 자,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 정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걸 딱 오픈을 하게 돼요. 자, 이걸 오픈을 딱 하고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무아지경에 빠져요. 이 작품 하나에. 이제 이게 도대체 누구냐 가지고 이제 일본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할 이야기가 아니니까 놔두고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 첫 번째는 성덕태자의 화신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아니었고, 두 번째는 자, 우리나라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백제가 멸망해가지고 백제 서왕의 화신이다. 우리나라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이걸 철저하게 깨부셔졌지만 아직까지 주장하는 몇 분도 계세요. 세 번째는 이제 뭐였냐 했는데 페넬로스가 뭐라고 했느냐, 이거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5세기, 6세기경, 그러면 삼국시대 초기예요. 5세기, 6세기경의 조선의 작품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페넬로사가. 근데 페넬로사의 영향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사람들이 이거는 조선의 작품이다, 조선의 작품이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은 선의 민족이다, 백의의 민족이다 라고 해서 야나기 문해요시, 유정열, 야나기 문해요시 또한 페넬로사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해서 조선의 미가 드러난다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전후 한 50년 이전까지 이게 먹혀요. 그다가 한 70년대 이후부터 이제 이게 자멸이 다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본의 작품으로 나와 있어요. 이상한 작품이에요. 실제로 보면 기괴해요. 근데 항상 닫혀 있어. 1년에 딱 한 번 오픈해요. 5월달에. 저게 교토에 있는 건가요? 어디 있죠? 호류지에서 몽전이라고 해서 동쪽에 몽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호류지를 가면은 금당 보고 5층 땅 보고 그냥 가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왼쪽 옆문으로 가면은 몽전이 있어요. 그럼 그 몽전에 가서 거기에 또 입장료를 또 내야 해. 그러면 그걸 봐. 그리고 또 옆으로 또 가면은 출구지라고 하는 중공사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방가사유상을 봐야 해요. 천수국 수장하고. 보통 그거 보고 밥 먹으러 가자고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게 있어요. 이 작품을 보고 와 해가지고 이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일본의 미술이 서양의 미술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우월했으면 우월하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작심하고 그린 그림이 있어요. 하노 호가이가 서양의 유화로 그린 비모가늠이에요. 이 비모가늠을 조금 더 자세히 봐볼까요? 이게 지금 도쿄예술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형태가 이러한 형태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분명히 이거는 가늠보살하고 세트로 같이 오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동자가 구도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 선제동자. 가늠보살과 선제동자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무엇이 생각나요? 서양 화야에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즉 의도하고 일부러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동양화에서는 가늠보살과 선제동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요. 원래 가늠보살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은 가늠보살이 여성화가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게 있어요. 수염이 있는데 코수염 코 밑에. 코수염이 있어도 여성화가 진행되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모성성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고양을 딱 봤을 때 무엇이 유행하느냐라면은 아이를 임신한 여자들이 안산, 무사하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할 때 이러한 형태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이 이런 식으로 제작이 돼요. 자, 그러다가 아이를 유산하면 그 아이가 무사히 극락왕생하려고 지장보살에게 이러한 형태들로 만들거나 이게 당시에 유행했어요. 그럼 이렇게 가늠보살이나 지장보살이 아이를 안고 있는 형태가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어디에 있느냐? 군산 동국사에 있어요. 군산 동국사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가늠보살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유행을 하게 이렇게 그려내요. 서양에 딱. 그래서 서양에다 빵 가지고 갔는데 서양에서의 평가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라고 일부러 그래서 비모가늠이라고 이름까지 지었는데 서양에서 평가가 됐어요. 너무 완성성이 높아서 정형화된 완성성이 높아서 극적 효과가 없다 해요. 너무 매너리즘적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히려 평가가 높았던 거는 자, 강요백리도라든지 이 작품이 훨씬 더 평가가 높았어요. 동양화를 좀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데 유화를 사용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이 작품이 조금 더 평가가 높았어요. 서양에서는. 그러다가 이 작품이 드디어 만들어지죠.
자, 안 되겠다. 그래서 페넬로사가 자, 출품을 이제 일본에서 전시에 출품을 하는데 일단 카노 호가에게 너에게 심사위원이 누구냐? 페넬로사예요. 근데 카노 호가에게 이걸 갖다가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1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미국에서 좋은 유화 재료를 사가지고 와요. 즉 재료도 대주고 1등도 약속해서 그린 그림이 이 작품이에요. 네, 이걸 계기로 1등을 해서 서양에다가 알리기 위해서, 일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인왕착기도라든지 부동명왕도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제목 자체가 동양화예요. 즉 불교적 요소예요. 그런데 이거를 유화로도, 불교 불화를 유화로도 그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양화와 동양화의 정충선을 갖다가 마련해가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오래가야 하는데 오래가지를 못해. 왜? 드디어 유학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사히추 같은 경우는 유학을 가지 않았어요. 교토 출신인데 유학을 가지 않았는데 이 아사히추를 비롯한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아사히추 당시에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 처음에 이 유학을 보낼 때 사람들은 부모가 일단은 일본에서 유럽으로 가는데 주로 영국이나 이탈리아로 보냈어요. 영국이나 이탈리아로 보낼 때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부모가 미술하라고 보내진 않아요. 뭘 보내겠어요? 영국으로 보냈을 때는 법이에요. 이탈리아도 법이었어요. 그래서 법 아니면은 의학기술로 보내요. 근데 대부분 법률가 되라고 보냈어요. 법률가 되라고 가서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걸 봐. 와, 미술관도 있어. 전시회도 많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시회도 많이 열리고 출품전들이 많이 나오니까 와 보다가 나도 해볼까 하고 전부 다 전향해. 즉 집에서 집 팔고 다 보냈는데 미술가 돼가지고 화가 돼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1차 유학파들이 들어와요. 자, 근데 그 전에 아사히추는 일단은 가지 않았어. 유학을 가지 않았어. 유학 안 간 사람들은 일단은 배가 좀 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학 가봤자라고 하는 거 한번 비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학 안 가도 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은 도쿄, 다카시 유이치가 세운 대학에서 공부를 갖다 했어요. 공부미술학교에서. 자, 그때 이 사람이 가르쳤던 게 누구냐? 폰타네지였다고 했었죠. 자, 이 폰타네지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 그림을 딱 배우면서 아까 했던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 밀레의 이 작품이라든지 즉 이 그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비슷한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자, 밀레의 이 자연주의나 목가주의 그림이나 루소의 자연을 그리는 풍경화가들이라든지 이 목가적인 그림들에 심취하게 돼요. 자, 심취하게 되면서 듀프레의 자연의 그림들을 심취하다가 굉장히 자기 선생님에게 만족감을 가져요. 즉 폰타네지가 서양에서는 그렇게 자기 이름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가르치는 재주는 있었나 봐요. 공부미술학교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어요. 학생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으면서 학생들과의 소통이 좋았고 교류관계가 좋다 보니까 2년이 딱 계약 관계가 끝났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대학으로 가야 하는데 폰타네지는 아니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냥 고향으로 갔어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왔겠죠. 근데 이 자연주의 학풍을 그에 심취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또 다른 학풍을 갖다 집어넣는 것은 쉽지가 않아. 결국은 새로운 선생님하고 학생들 사이에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사히추가 중심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다 자퇴를 하고 뛰어나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뭘 설립하느냐, 메이지 미술회라고 하는 학회를 설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발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 자발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때부터 자 나왔다. 메이지 미술회를 결성하면서 주로 했던 게 매년 전람회를 열리면서 춘묘나 수학을 갖다가 작품에 출품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국수주의가 고조됐다라고 했었죠. 즉 페넬로사와 카로호가이의 명성이 하늘을 찔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아예 전람회도 출품을 못하게 해요. 그러자 자기들끼리 열면서 나온 그림이 수학이라는 첫 작품이 나와요. 아사히추가. 자, 근데 아사히추 이게 딱 봤을 때 일단 일본인만 아니면은 정말 자연주의 화풍이에요. 밀레를 닮은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연주의 화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어두워요. 즉 명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색을 어떤 색을 주로 쓰느냐 했을 때 갈색 계통의 색으로 명암 처리나 음영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두워요. 그거는 자기 스승이 굉장히 어두운 색을 썼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색을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폰타네지 그림을 봤지만 앞에서 봤던 폰타네지 그림을 봤지만 그림이 평면적이에요. 자, 어두운 색감의 표현이랑 갈색의 어두운 표현이 그대로 가다 보니까 분명히 굉장히 일본의 자연을 묘사하긴 했지만 어두운 느낌이 들어가는데 입체적인 느낌은 그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이게 아사히추의 작품 중에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일단 초창기에 자연주의 화풍을 많이 썼다. 이거는 딱 춘묘예요. 봄에 씨 뿌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위에 하늘의 표현이라든지 분명히 봄하늘인데도 어둑어둑해. 자, 밭에 씨를 뿌리는데 사람들이 하는데 굉장히 이 표현들이 초록의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아예 시꺼멓게 딱 칠해버려요. 그래서 아사히추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이 어두움이 춘묘인데도 봄의 활기를 느껴줌이 아니라 봄인데도 굉장히 무게감이 어둡다. 이게 아사히추의 작품이에요. 그 봄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을 때 여기 나무에서 벚꽃 피고 있죠. 벚꽃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벚꽃이 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 이게 봄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도 아사히추의 작품이 이렇게 좀 어둡다. 어찌됐건 아사히추가 이 두 작품으로 명성을 얻게 돼요. 명성을 얻자 다시 공부미술학교에서 아사히추를 딱 불러서 교수 자리를 줘요. 어찌됐건 당대에 다카시 유이치는 초기 근대회화를 갖다가 오픈을 했지만 굉장히 양식적이든 뭐든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사히추는 비유학파에서 유학파들이 완전히 들어오기 전의 시점에서 엄청난 사람 하나 들어오기 전에까지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사히추가 다시 공부미술학교 즉 도쿄예술대학의 교수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주의가 굉장히 힘을 갖게 됩니다. 일본 회화에서.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우리나라도 법률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일본으로 보냈는데 전부 다 미술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유학생들은 어느 대학으로 제일 많이 갔을까요? 어느 대학으로 제일 많이 입학을 했을까요? 와세다는 미술 공부하려고 안 갔죠. 아니요, 도쿄예술대학 갔어요. 완전 지방으로 가는 아니요. 회화 미술은 무사시노, 도쿄에 있는 무사시노 대학에 제일 많이 갔어요. 도쿄 예술 당시에
양대라 했을 때 도쿄예술대학하고 무사시노대학이 있는데 물론 누가 더 높냐라고 했을 때 도쿄예술대학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왜 도쿄예술대학을 못 갔느냐? 도쿄예술대학을 들어가면 필기시험 하나가 있어요. 필수 과목으로 일본 역사. 근데 무사시노대학은 필기시험이 없어. 일본 역사 시험이 필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사시노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어찌됐건 일본 역사를 안 봐도 되니까. 그래서 필기시험 하나가 그렇게 그래서 무사시노대학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김규진 간촉사에서 큰 불탑 세웠고 했던 김규전도 무사시노대학에 갔고 저 대부분 다 갔어요. 나혜성도 그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자, 농부의 기가 작품도 분명히 이 선은 이렇게 나오는 선이라든지 이 선은 폰타네지에서 자기 스승한테 받아본 구도예요. 자기 스승은 이쪽으로 가는 소몰고 가는 반대였다면 자기는 오는 방향으로 방향성만 바꿨지 자기 스승 거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더 재밌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서양에서 조금 유명했던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모방해도 몰라요. 그때 일본에도 지게가 있나요? 있죠. 일본에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지게가 있어요? 그럼요. 사람 사는 데인데. 우리나라에서 전래됐을 때 그거는 몰라요. 왜냐면 이게 처음 지게가 나온 게 후쿠오카 쪽에서 이게 아직까지도 그게 있는데 후쿠오카가 여러 중국이랑 아시아권이 다 들어오는 문화권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록이 애매모호해요. 네. 자, 그래서 폰탄에 자기 스승 거를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어찌됐건 이 당시에는 서양의 유명했던 그림들을 그대로 일본에서 모방해도 오픈해도 새 것처럼 보여요. 모방인 줄 몰라. 왜? 정보가 없어. 그럼 우리나라의 초기 서양 화가들이 일본의 작품을 갖다가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발표를 해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모방해서 안 좋다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은 창작을 하려면 모방부터 시작을 해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적으로만 본다기보다는 창작을 위한 하나의 가정으로 보는 것도 해석을 갖다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로서 근데 그럼 일본에 이러한 뚝방길이나 이러한 길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길은 서양에 있는 길이에요. 서양의 시골길이에요. 일본 길에서는 오히려 이게 평면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서양의 길에다가 일본인을 여기다가 배치한. 그래서 여전히 스승의 영향권에 있었다. 자, 그런데 마사이추가 지금까지는 내가 굳이 안 가도 돼. 내가 이제 교수까지 됐는데 안 가도 돼. 유학 간 거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비유학파들의 그 결성이 있었는데 교수가 된 다음에 특전이 주어져요. 대학에서 딱 체류, 교환 교수처럼 교수들한테 체류를 한번 보내줘요. 6개월 정도를. 그래서 드디어 프랑스로 가기 시작해요. 자, 프랑스로 가서 뭘 받느냐? 인상파라는 걸 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 그림은 어두운데 인상파의 그림들은 밝아. 이거에 대한 쇼크를 먹기 시작해요. 자, 근데 가고 나서 그대로 끝났으면 참 좋은데 뒤에 이야기할 크로다 세이키하고 부딪혀요. 크로다 세이키하고 부딪히면서 그 힘의 싸움에서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간사이로 교토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간사이 미술원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 프랑스 체류 기간에 때 그렸던 그림들을 중심으로 그때 뭘 알게 되느냐, 수채화를 알게 돼요. 지금까지는 유화라는 개념으로 어둡게 했는데 이게 내가 유화로서 밝은 표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채화로
밝은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간사이 미술은. 그래서 교토로 밀려나서 수채화를 활성화시키는 게 간사이 미술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일본 서양 화단에서 도쿄는 유화가 중심이 되고 교토나 오사카는 수채화가 더 강성해요. 그게 아사히추와 조금 이따 할 크로다 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그러면서 드디어 살짝 인상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조금씩 그리기 시작해요. 파리 공원이라든지 퐁텐브루의 저녁이라든지 그림이 조금 밝아졌죠. 밝아지면서 조금 더 수채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자, 수채화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해요. 자, 매력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그래도 아사히추가 전혀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림을 잘 그리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본 회화에서 초상화라는 것은 사진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서양 프랑스에 체류 6개월 하고서 사람들을 보니까 모델을 세워놓고 모델을 직접 보고 그린다라는 획기적인 걸 갖다 처음 알게 돼요. 아, 사람을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생동감 있게 그릴 수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 때 하숙집에 있던 여자 주인을 그려요. 바느질하는 여인에서 자, 빛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릴 것인가 해서 얼굴 표현이라든지 손 표현을 하고 자, 이 명암, 주름이 있을 때 명암 표현들을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자, 이 그림은 제가 여기서 그냥 패스를 할게요. 조금 이따 똑같은 주제로 크로이바 세이키가 똑같은 그림 하나를 그려요.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간사이로 돌아와서 세력 싸움에 져서 간사이 교토로 돌아와서 풍경 화단을 갖다가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이때부터의 아사히추였어요. 그 아사히추가 굉장히 세력 싸움에서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후진 양성에는 굉장히 크게 기여했어요. 특히 풍경화를 그리는데 즉 교토 화단을 중심으로 하는 수채화로 그리는 풍경화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해서 풍경화 작가들을 많이 배출을 했어요. 지금도 뭐 교토에서 뭐 그림 학원을 한다면 전부 다 풍경화, 수채화가 많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러면은 크로다 세이키 아까 그 선생님께서 한자 하나 빠졌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 키가 나무 목자가 아니라 빛날 휘자예요. 그래서 빛날 휘자 하나, 제가 이름 하나 한자 빼먹었습니다. 자, 일단 크로다 세이키가 일단 하구무사의 아들이었어요. 하구무사의 아들이었는데 자기 큰아버지가 메이지 유신에 기여하면서 자작을 받아요. 자기를 받으면서 조금은 힘이 있는 파워 있는 집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양자로 들어가면서 큰아버지가 어찌됐건 양자로 들어왔다는 것은 내 밑에 딸만 있지 아들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럼 아들을 양자로 데려왔어. 작은 집에서. 자, 그러면 내가 이 정부에서 기여를 하고 우리 집, 내 명성이 계속 가려면 아들은 법률 공부를 시켜야 해. 법률 공부를 시키려고 딱 보냈더니 프랑스에 잠깐 놀러 갔을 때 거기에 관학파인 고전주의 그림을 그렸던 라파엘 콜랭의 그림에 매료돼가지고 그림으로 휙 돌아섰어요. 자, 그러면서 매일 유학을 갔다가 3년 동안 유학을 갔다가 딱 돌아왔는데 그때 하단을 누가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사히추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사히추가 힘이 있으니까 새로 왔으니까 와 내가 우리 미술회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강의자리 하나 줄게 해서 강의도 받으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고전적이야. 그림이 너무 오래됐어요. 최신형이 아니야.
나는 뭘 가지고 왔어? 인상파를 가지고 왔어. 자연주의를 에이 다 지나간 걸 왜 철지난 걸 아직까지 하고 있으면서 아사히추와 격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근데 젊은 학아들, 자연주의에 질렸던 젊은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는 이 쿠로다 세이키에게 혹해요. 그래서 전부 다 젊은 학아들 이쪽으로 싹 다가 그러면서 뭘 만드느냐? 드디어 본격적으로 도쿄 미술학교를 설립해버려요. 서양학과를. 이게 뭐냐? 도쿄 예술대학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도쿄 예술대학이 어디 있느냐? 우에노 공원에 있으면은 도쿄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국립박물관 바로 옆에 도쿄 예술대학이 있어요. 그럼 도쿄 국립박물관과 우에노 도쿄 예술대학 바로 가운데 뭐가 있느냐? 쿠로다 세이키 기념관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일본 서양화가에서 힘이 가장 파워가 셌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는 메이지 미술이 안 해 하면서 뛰쳐나와가지고 젊은 작가들로 뛰쳐나와가지고 뭘 했느냐? 하쿠바이카이 즉 백마회를 설치해요. 메이지 미술회하고 대입하는 의미로. 그럼 이 백마회는 왜 우리는 새로운 학파를 갖다가 하겠다라는 건데 이 백마라는 거는 왜 이름을 백마라고 지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막걸리를 마시면서 논의를 했어요. 우리 새로운 학파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막걸리를 마시는데 이 하얀색 막걸리의 은어가 백마예요. 그래서 막걸리 마시면서 지은 학파가 막걸리 회해서 백마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주로 이 사람이 지었던 게 뭐냐? 여기가 쿠로다 세이키의 기념관이에요. 이 정도가 지어진다면 서양 하단에서 쿠로다 세이키의 힘은 아직까지도 어마무시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완전하게 서양화를 정착시킨 인물이니까. 자, 그럼 쿠로다 세이키가 서양화를 정착시키기까지 일본에서 서양화가 들어올 때까지 130년이 걸렸어요. 130년에 걸쳐서 서양화가 서서히 정착이 돼요. 우리나라는 30-40년에 딱 압축돼가지고 와서 중구난방이 됐긴 했지만 자 그리고는 보면 쿠로다 세이키가 라파엘 콜랭을 갖다가 했는데 자기 스승은 아카데미 가풍이에요. 즉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야. 실내에서 부드러운 조명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본인은 스승의 부드러운 조명도 좋았지만 인상과의 바깥 조명도 빛도 훅 들어왔어. 두 개를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외강파 자연주의 학풍을 갖다 구사를 했어요. 자, 이게 자기 스승의 그림이에요. 라파엘 콜랭의 자 고전적이죠. 풀밭에서 여인이 누워있거나 이러한 표현들은 굉장히 고전적인 주제예요. 그런데 이 음영철이라든지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 정도면 고전주의면은 최고로 그림을 잘 그렸던 작가 서양화에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사실적으로 잘 그린 사람 진짜처럼 잘 그린 사람 한 명을 꼽아라 할 때 보통 고전주의 작가의 앵글을 꼽아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 뭐 다빈치나 이런 거 빼놓고 그냥 잘 그리는 사람 하나를 꼽아라 했을 때는 앵그르예요. 고전주의 작가. 근데 앵그르가 끝나고 앵그르 밑에 있었던 라파엘 콜랭이 당시의 아카데미 학원의 교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주의 작품을 이렇게 그린 걸 보면서 빛이 굉장히 부드럽죠.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림을 그려요. 자, 그런데 쿠로다 세이키는 굉장히 라파엘 콜랭보다는 조금 더 거칠게 그림을 그려요. 빛이 거칠어져요. 자, 바느질하는 여인인데 쿠로다 세이키가 굉장히 고민했던 건 빛에 대한 고민이에요. 아사히추가 고민했던 건 입체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두 사람이 이게 아사히추의 작품이고 이게 쿠로다 세이키의 작품이에요. 둘 다 바느질하는 여인인데 똑같이 음영 표현을 하는데 누가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쿠로다 세이키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 빛에 대한 이해예요. 즉, 아사히추는 빛이 어디서 오는지가 잘 몰라. 즉, 음영 처리도 빛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사히추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매한데, 크로다 세이키 같은 경우는 빛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한번 뭉쳐지니까 아예 못 받는 부분, 받다가 반사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다 세이키 그림이 조금 더 일체적으로 보여요. 다음, 조금 더 그림이 생동감이 도는 게 아사히추 그림보다도 크로다 세이키 그림이 조금 더 생동감이 돌아요. 왜? 음영을 어두운 색을, 그림자 처리는 여기 무조건 갈색으로 했다면 크로다 세이키 같은 경우는 갈색으로 음영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 음영 처리는 자연주의학풍이 아니라 외광파, 즉 인상주의에서 영향을 받아서 보라색이라든지 청색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이 보라색과 청색을 좀 섞어서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밝은 형태의 생동감을 줘요. 근데 이게 쫙 이제 돌아와요. 자, 얼마나 빛에 대한 고민을 했느냐. 프랑스 파리 하숙집에서 그 집 딸이 문을 닫았을 때 어두운 빛에서의 음영의 방법, 그 다음 빛이 아예 없을 때의 모습이라든지, 즉 주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빛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민을 했으니까 제대로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 세이키 같은 경우는 공부. 자, 그러면서 결국은 도쿄대 예술대학의 교수 자리를 딱 꿰차면서 아사히추가 드디어 간사이로 넘어가요.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도쿄는 크로다 세이키가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사히추를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구파라고 부르고, 크로다 세이키를 하는 중심으로 하는 사람을 신파라고 불러요. 근데 또 반대로 뭐라 하냐면은 크로다 세이키를 중심으로 하는 밝은 색을 갖다 했기 때문에 보라색을 많이 써서 자파라고도 많이 썼어요. 즉 빛을, 명암을, 그림자를 보라색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자파라고도 많이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크로다 세이키가 이제 도쿄를 먹어가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자, 아침 화장이 크로다 세이키를 엄청난 명성에, 그러니까 잘한다고 명성이 아니라 시끄러운 명성에다가 올려놔요. 그럼 이 작품은 일본에 와가지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유학할 당시에 프랑스에서 출품해가지고 상 받은 작품이에요. 즉 프랑스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출품전에 내서 상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누드화는 당시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당시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일본에 딱 한번 와가지고 이제 출품전이 있으니까 냈던 거 또 낸 거죠. 즉 요즘 같으면 큰일 나. 요즘 같으면 자기 복제라서 큰일 나는데 이걸 그대로 딱 내요. 그런데 원래 일본의 문화에서 추나라든지 에도 시대 때 우키요에를 보면 굉장히 그 성적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성적 표현을 하고 감정적으로 전부 다 드러내는데 어느 순간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교육이 들어가요. 언제? 메이지의 때 서구의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너무 성적으로 적나라하게 성적을 표현을 하는 것들은 안 좋다, 불경스럽다라고 하는 교육이 들어가면서 이 20, 30년 사이에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꽁꽁 감싸매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이 작품이 딱 출품이 되자, 자, 어떤 평가가 하느냐, 신문지상이든 사람에서 불경스럽다, 외경스럽다, 너무 안 좋다, 풍속을 갖다 해친다라고 하는 굉장히 악평에 시달려요. 그 악평이 오히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크로다 세이키의 명성이 한번 싹 올라가. 자, 그래서 서양에서 만해의 플러디의 식사가 크게 출품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악평에 시달리면서 만해의 이름이 굉장히 올라갔다면 똑같은 형태로 크로다 세이키 작품도 이 작품 때문에 명성이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을 내려라고 빗발쳤어요. 항의가. 내렸을까요? 내리면 안 되지, 이럴 때는. 상 받은 건데 뭐 누군가 그러면서 그거 상 받았다고 말하면은 똑같은 거 자기 봉제한 거기 때문에 안 되죠. 알 텐데 모르죠.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걸 계속 유죠. 여기에다 커튼을 쳐요. 커튼을 이렇게 쳐. 커튼을 이렇게 걸어서 상반신만 보여주고. 커튼을 걸다 보니까 그걸로 또 유명해졌어요. 결국은 어찌됐건 서양화에 등장하는 누드화, 나부도라든지 누드화의 최초의 누드화를 그렸어요. 일본 내에서. 자,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폭격을 당하죠. 그러면서 소실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찍었던 사진만 남아있어요. 이거는 사진을 보고 복원한 거고. 그래서 이것만 사진만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 대한 내가 스승에게 안 신뢰의 빚을 썼지만 바깥의 빚을 갖다가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부인하고 22살의 부인하고 같이 이제 결혼해서 허니문 신혼여행을 갔어요. 학원회로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호수에 앉아가지고 부인을 그린 그림인데 딱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밝아졌죠. 이 그림은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오히려 빛을 갖다 좀 더 알아보길 때는 마이코의 빛이 훨씬 더 덜하고 있어요. 밖에서 들어왔을 때 바깥의 빛이 안의 빛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드디어 이 절충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절충을 하게 돼요. 뭘 가지고 절충을 하느냐. 크로다 세이키가 무조건 서양화에서 인상파에서 쓰는 자색의 보라색에다가 청색을 섞어서 하는 것보다 동양에서 쓰는 우리 일본에서 많이 썼던 녹색을 가미해서 나는 쓸 거다 해서 살짝 절충을 시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해서 조금 더 음영 표현이나 질감 표현을 하는데 인상주의적 이런 표현들, 물의 흐름 같은 걸 보면 인상주의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 표현 보면 인상주의들이 많이 썼던 그림 표현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상주의적 그림에 정착을 했던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당시 인상주의화가 이 그림 보면 누구 생각나요? 이런 여자들 그림 많이 그렸다. 이 뒷배경 이런 표현들 많이 했던 분들. 인상주의화가 중에서. 느누아르. 느누아르식 그림이에요. 느누아르식으로서 그래도 몰라. 왜? 그렇게까지 많이 일본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섞어요. 그러면서 자기 거 화를 찾아가는 과정. 그림 3년 배우고 완성형을 갖다가 나오진 않겠죠.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완성형으로 가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 절충주의의 특징이 뭐냐고 했을 때 내가 무조건 유학을 할 때는 무조건 서양화를 그렸는데 내가 일본에 와서 들어보니까 무조건 서양화를 그리는 것보다는 내가 우리나라 그림을 보는데 우리나라 것들도 괜찮은 게 많아. 우리나라의 그림을 어떻게 서양화와 플러스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즉, 소재, 그림의 재재는 우리나라 것을 가지고 오고 이걸 표현하는 것은 서양의 기법으로 표현해야겠다라고요. 그래서 헤이케 모노가타리가 뭐냐? 전쟁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일부분인데 스님이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그림을 밑그림만 그렸어요. 그래서 이걸 완성을 못해요. 네.
이게 또 불타서 완성을 못하고 밑그림 사진만 남아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자 빛에 대한 고민들, 즉 일본의 여인들이 드디어 주인공이 지금까지 그림의 주인공은 서양의 여인들이었어요. 이제는 일본의 여인들이 일본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외부 풍경에서 그림자 가지고 빛의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에요. 즉 크로다 세이키가 방 안에서만 그리다가 밖에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는 표현이라든지 이거는 거의 인상주의예요. 모네 느낌이 나는 그림이라든지. 자, 그러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갖다가 그리는데 크로다 세이키의 최고의 작품 하나를 꼽아라 라고 말하면은 모든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꼽아요. 이거는 다행히 불이 안 붙다고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도쿄예술대학. 자, 이름이 뭐냐? 지감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절충주의를 쓴다고 했었죠. 이제 자기 거 화를 찾았어요.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하면 하나예요. 하면 하나인데 의도적으로 나누고 밑에 금색 금분칠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서 왔다? 카누파에서 왔어요. 즉 일본 전통 회화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지감정으로 딱 했어. 사람 3명을 옮겨놨어요. 그럼 불화에서 가지고 왔어요. 삼존도예요. 삼존도는 불화에서 가지고 왔어. 즉 부처님과 2개의 협시보살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누드화예요. 누드화인데 감정이 드러났어요. 인물은 똑같은 사람이 세 사람.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모습이 틀린 사람이죠. 틀린 사람. 일단은 몸을 보면 당시 일본인의 몸은 아니야. 서양인의 몸이에요. 얼굴만 일본인의 몸이에요. 그런데 삼조온도로 묘사를 했어요. 이 누드화는 성적인 감정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성적 감정을 갖다가 완전히 배제시켰어요. 즉 차가운 누드를 완성시켜요. 지금까지 우키요에라든지 모파나에서의 추나에서는 굉장히 가깝고 내가 바로 행동할 것 같은 직접적인 감정의 성적 감정을 느낀다면 이때부터는 한번 내가 데이고 나니까 그림 내려라 말하는 데이고 나니까 딱 누드화를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차가운 누드를 완성시키는데 이 누드화가 이때부터 크로다 세이키를 뒤를 이어서 누드화가 일본에서 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제작이 돼요. 나체화가. 이 누드화라고 표현을 안 하고 나체화라고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일본에서. 이 나체화인데 전부 다 감정을 배제시키는 차가운 나체화를 갖다 완성을 시켜요. 그거에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게 이 크로다 세이키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최고봉의 작품 중에 하나로서 평가받고 아직까지도 평가받고 있어요. 크로다 세이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도쿄예술대학은 만약에 자녀분들이 도쿄예술대학 간다, 크로다 세이키 풍으로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그림이 완성됐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서양하다 일본에서 서양 미술이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